자, 이제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경영학생이 보내준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경영학생은 삼국의 통일의 의의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합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지금 경영인사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 부분이냐 하면은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요 책의 이제 119페이지 부터 이 내용이에요. 좀 볼게요. 자, 좀 한번 볼게요. 신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여왕이 왕위에 올랐다. 최초로 여왕이 왕위에 올랐으며 전쟁보다 민생을 다독거리고 문화를 진흥시키는 부드러운 정치를 펴는 한편 당나라와는 우호적인 친선관계를 도모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삼국사기에 적혀 있어요. 우호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없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 선덕 여왕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분제 때문이죠. 바로 이거죠. 이제 신라 골품제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 신라 골품제의 영향으로 이제 성골 출신의 남성이 없자 성골 출신의 여성이 이제 왕위의 즉위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주가 왜 번호가 안 붙지? 선덕여왕은 문화를 진흥시킨 잠시만 이거 각주에 왜 번호가 안 붙지? 하여튼 계속해서 선덕여왕의 문화를 진흥시킨 점은 여러가지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선덕여왕은 3년에 돌을 깎아 쌓은 모전석탑 돌이겠지. 처럼 깎아 만든 모전탑인 분황사 진흥왕 때 착공한 황룡사를 준공하였으며 황룡사 9층 탑과 첨성대를 건설하였다. 황룡사 9층 탑은 아까 설명했죠. 대국통이었던 이분 되게 중요하죠. 자장. 이분 시험 많이 나오죠. 가장법사가 건의하여 선덕여왕 14년 백제 기술자 아비지의 도움을 받아 목조 9층으로 탑을 세웠다. 근데 이 탑은 몽고의 3차 침략 때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그래서 이 황룡사 9층 묵탑이 대충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이 경주에 가면 요게 있는데 요거 이거는 진짜 황룡사 9층 묵탑이 아니고 중도타워예요. 중도타워. 황룡사 9층 묵탑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거는 복원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황룡사 9층 묵탑을 보면 여기에 보면 9개 층이잖아요. 9개 층.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정벌하고 싶은 9개의 국가를 칭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9개를 칭한 것이 어디에 있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본, 중화, 5월, 말갈 등 9개 나라를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한다. 한마디로 다 깔아뭉개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선덕여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때부터 의정왕의 침략이 이제 본격화되던 시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뭐겠어요. 여성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결과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이런 토목공사를 위해서, 토목공사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죠. 광해군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덕여왕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 분황사,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충하고 첨성대, 요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첨성대는 근데 이걸 천체를 관측하여 역법의 오차를 줄이고, 이거는 조금, 이 저자의 느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진덕여왕 봅시다. 선덕여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김춘추가 옹립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는데, 진덕여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김춘추의 노력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제 김유신의 이제 노력이 있었어요. 잠깐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이제 김춘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은, 김춘추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골인데, 이제 신라에 이제 골품제라는 게 이제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신라의 골품제를 이제 정비한 사람, 이제 의미를 보면, 정의를 보면 신라만의 독특한 신분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비한 사람은 신라 법충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골품제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성골, 진골, 이제 뭐 육두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계급을 이제 성골이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종내운을 해요. 근데 진골은 이제 대귀족이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하위 귀족인데, 이제 육두품은 이제 아참밖에 이제 진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골은 대귀족인데, 이 진골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성골,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공부하다 느낀 건데,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골은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여자고 진골은 남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결혼하면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진골이 되는 거죠. 이런 진골이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진골하고 결혼해서 된 경우도 있고, 이제 요런 이제 이걸 주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제 투항한 세력, 이렇게 합시다. 가야 세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야가 멸망을 하고, 이 가야 세력 중에 일부가 이제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제 신라로 들어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구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구애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김구애 아들이 누구? 자, 여기 보면 김구애가 있는데, 김구애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또 이제 금강가야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항복을 했겠죠. 그래서 김구애의 아들이 이제 김무력, 그럼 셋째 아들이 김서현, 그 장남이 이제 김유신, 요런 식으로 이제 진고 세력들이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 군사적으로 이제 김유신의 도움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골로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가야에서 온 진골들은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당한 이 김유신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쟁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김유신이 많이 승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군사적 기반을 이제 가질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지는 이제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진골 중에서도 이제 상위 진골에 속하는 이제 김춘추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왜 김춘추가 이제 상위 귀족이냐?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김용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골이에요. 엄마가 선덕 여왕의 그 언니인 천명공주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성골이야. 이 사이에 나온 애가 누구야? 이제 김춘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골 중에서도 찐 진골이야. 그리고 또 상위 진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런 세력과 요 세력이 이제 결탁을 했다. 요렇게 여기 요 세력과 요 세력이 결탁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이제 누구를 앉혔냐? 천명공주를 왕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명공주가 죽게 되면 이제 누가 간다? 이제 김춘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명을 시행하는 집사부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집사부의 기능은 그 누구지? 신문왕 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 집사부는 왕권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는 시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한어고 원래는 중시예요. 중시. 나중에 시중으로 바뀌죠. 그래서 귀족의 대표자인 상대 등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과 중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대외 강경책을 주장하는 상대 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 나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나도 그때 학회에서 들었는데, 이 비담이 대하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하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대하성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합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자 김춘추가 이제 김유신이 손을 잡고 비담을 제거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김유신과 김춘추를 저항하는 세력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삼국 통일의 기반을 이제 자기들의 세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요 시기가. 그리고 태종무열왕은 요 시기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요때로 좀 가봅시다. 자, 그 비담이 반란 일으키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600, 자, 여기 좀 봅시다. 642년에 대하성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함락이 되는데, 대하성이 일단 함락이 됐다. 대하성이 의자왕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의자왕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 이제 윤충이라는 장군을 이제 데리고 이제 대하성에 함락이 되는데, 이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이 대하성을 지키던 사람이 그 김춘추의 그 사위였던 김품석인가?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하성의 문을 몰래 열어서 이때 대하성에 함락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난 고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때 함락이 되는데, 이때 그 김춘추의 딸도 같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춘추의 딸이 그때 목이 잘렸나, 아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때 김춘추가 엄청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이 된 거냐면은, 자, 요걸 볼게요. 이때가 지금 그 진흥왕 때, 요때가 진흥왕 시기예요. 요때가 진흥왕 시기. 그런데 이제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을 거치면서 이 역사전을 그날 EBS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밀리다가 고구려한테는 이제 영계소문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대하성이죠. 대하성.
여기 합천 대하선까지 이제 뚫린 거예요. 근데 이 대하선이 왜 중요하냐면 백제하고 여기에 있는 신라까지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다는 얘기는 하루 만에 마음만 먹으면 신라의 경주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김춘추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누굴 만나러 가냐? 이제 영계소문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갔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요청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이게 이제 누구한테 가냐? 이제 당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뭐냐? 이제 나당 동맹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아닌, 그다음에 요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때가 이제 요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김춘추의 명예왕, 김유신의 군사가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신라 진골 출신의 왕이다. 뭐 반개 성골이 없어진 뒤 진골에서 왕이 나게 되는데 김씨뿐만 아니라 저 왕,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김춘추가 왕이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 보면 박씨도 해야 된다. 금강가야 쪽 이게 김유신이죠. 이게 김유신. 그래서 진골의 범위가 엄청 넓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이제 김유신이다. 이제. 그래서 법풍왕 때, 진덕여왕 때까지 6대 거쳐 불교식 왕명이 없어지고 중국식 시호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풍왕이라는 뜻이 이제 불교를 공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김춘추의 시호가 태종으로 된 이유이다. 불교 왕 시대가 끝나고 유교식 왕이 열린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학회 얘기 들어보니까 이 김춘추가 그때 나당 외교를 맺을 당시 중국식 시호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학회에서는. 근데 뭐 논문이라는 게 뭐 꼭 정답은 아니니까. 뭐 반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하여튼 그러한 내용입니다.